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주말 이후 갑자기 겨울이 됐습니다.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대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현재 기온이 영하 4도군요. 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도로 예상됩니다.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만은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추워져서 올 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도 있고요. 그래서 각별한 일교차에 따른 건강 대비가 필요합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중동과 아프리카 4개 나라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했습니다. 오후에 정상회담을 이어갑니다. 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합니다. 자, 오후 2시라고 하는데 범인 도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 이 밖에도 오늘 아침 어떤 이슈들이 신문에 실렸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특검에 따르면은 지난해 7월 김용현은 당시 경호처장이었죠. 강호필 당시 합참 의장이 계엄 가능성 관련 보고를 하자 전광훈 목사 등 보수 진영도 우리를 응원한다라면서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겨레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윤석열은 하와이 순방 중에 군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를 우려한 강호필 전 합참 차장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특검은 윤석열이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 2023년 하반기 비상계엄을 구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메모에는 국회 봉쇄, 군경 동원, 주요 인사 체포 검토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김용현이가 믿고 있는 전광훈이 오늘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인해서 소환 조사를 당합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폭동 당시 전광훈과 측근들이 신앙심을 내세워서 극우 성향 유튜버들을 관리하며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는지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강버스 운항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한강버스가 항로를 이탈해서 강바닥에 걸려서 멈춘 사고가 발생하기 전 바닥 또는 이물질 접촉 보고가 총 15차례나 있었던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이 중 13건이 최근 일주일 사이 집중됐는데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한강버스 측은 갈수기 수심 저하를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했고, 시와 함께 준설 작업과 잠수 조사, 이물질 제거, 선장 교육 강화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고가 난 상류 구간 운항은 전면 중단되고 현재는 하류 노선만 운행됩니다. 네, 여러분, 버스가 말이죠. 날마다 도로 사정 때문에 노선이 바뀌면 그게 버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서 한강버스 안전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차례 점검에서 27개 지적 사항을 전달한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관제, 기후 관측 시스템 도입과 함께 시민 참여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 폭력 기록을 의무적으로 감점 요소로 반영하는 가운데 지난해 이미 적용한 대학들에서 상당수 학생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34개 대학 중에 61곳이 학폭 이력을 반영했고, 그 결과 397명 중에 298명, 그러니까 400명 중에 300명이 불합격했네요. 75%가 불합격했습니다. 특히 정시 전형에서는 96%가 탈락해서 수능 중심
전형에서도 감점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탈락자는 계명대 38명, 경북대 22명, 경기대 19명 순으로 많았고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에서도 학폭 감점 탈락자가 발생했습니다. 학교 폭력 조치는 4호 이상부터 대학에 반영되는데요. 일부 대학은 최고 20점 감점, 8에서 9호는 부적격 처리 방식까지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수점 단위 경쟁에서 학폭 기록은 결정적 변수라고 평가하며 제재뿐 아니라 교육적 해결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폭하면은 대학 못 가요. 예, 절대 누군가를 괴롭히지 말라. 네, 이건 사실 밥상머리 교육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학폭은 그 자신에게 큰 불행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분명히 일깨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학교에서 가르칠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가르쳐야지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의 계약 방식, 재산 매각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 결과 인천 송도에서 감정가보다 최대 39억 원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가 수의 계약을 통해 매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수백억 원 가치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건물은 이미 운영 중이라 환수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사례가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재산 매각 비율이 높은 17개 시군구 중에 자료를 제출한 11곳을 분석해 봤더니 전체 1,532건 중에서 1,480건, 무려 96.6%가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가 매각, 특혜 제공 가능성뿐 아니라 거래 정보 비공개에 따른 부정 행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포항에서는 공무원이 수의 계약 과정에서 20억 원의 뒷돈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산이 지방재정의 핵심 기반인 만큼 입찰 절차 강화와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더 보겠습니다. 공부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복용을 고민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까지 처방 건수는 128만 건, 지난해에 비해서 33%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 의약품임에도 공부 잘하게 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 치료 목적으로만 처방되는 약인데 복용 때에는 도파민이 증가해서 일시적인 집중력 향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ADHD 환자가 복용했을 때에는 불안, 초조, 심박수 증가, 불면, 환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심장질환자의 경우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도 경고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약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고 의존성과 중독 위험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처방 남발과 온라인 불법 거래도 문제인데요.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한 명에게 연간 10,000정 이상의 처방을 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10,000정이요? 10,000정이면 하루에 몇 알을 먹어야 되는 건가요? 와, 대단하죠? 네. 온라인 불법 판매 게시물 728건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진단과 의료 감독 없는 복용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이니까요, 여러분. 네. 자, 오늘의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TV 뉴스 리뷰 함께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아랍에미리트 전투기 4대의 호위 비행을 받으며 수도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합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현충원 와하트 알카라마 방문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그랜드 모스크에 있는 초대 대통령 영묘를 찾아 양국 공동 번영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현지 동포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형제의 국가를 넘어서서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제3세계로 진출하는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수처가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을 당시 처장과 차장직을 대행한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법이 이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병 사건 수사 외압 행사했다는 의혹 인정하십니까? 처장 대행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수사팀에 4월 총선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반대로 총선 이후엔 대통령이 이 사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수사를 서둘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렬히 비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곧 북한이 오물풍선을 내려보낼 걸로 예상되던 그날 밤, 육군 최전방 부대에 있던 대공포가 갑자기 전진 배치됩니다. 비상계엄 16일 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북한이 풍선을 살포하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합참 지휘 통제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곤 오물풍선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육군 1군단과 3군단이 즉각 30mm 대공포인 비호 등의 발사각을 높여 고각 발사를 위한 조준에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정에 나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비상계엄에 대해 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계엄을 막지 못한 게 송구스럽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내용 말고는 12월 3일 그날 밤 상황에 대해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이 날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기억이 날 텐데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정족수 11명이 충족이 된 상황인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제 아침 출근길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중요한 건 조직의 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 가운데 최선임인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논의 움직임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노만석 전 총장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